노사가 며칠째 극한 대립을 벌였던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의 결말은 결국 기습작전이었습니다. 첩보 작전하듯 열린 주총은 순식간에 가결됐습니다. 오늘 뉴스프리즘은 이 물적 분할로 오기까지의 과정과 논란 그리고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서 가결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현대중공업 임시주총이 장소를 변경한 끝에 개최됐습니다. 노조가 주총장을 봉쇄하자 장소와 시간을 바꿔 오전 11시 10분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임시주총에서는 물적 분할 안건과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가결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물적 분할 안건에 참석 주식수 99.9%가 찬성했습니다. 그러면 노조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노총은 주주들의 참석조차 보장되지 못한 주총은 결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주총과 회사 분할은 중대한 절차 위법으로 무효로 봄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노총은 주총 무효 확인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주총에서 물적 분할 안건이 승인됨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6월 1일 한국조선해양과 신설현대중공업으로 분할됩니다. 다음 달 둘째 주까지 대우조선해양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실사가 마무리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10여 개 경쟁 국가들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준비해야 할 과정이 많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이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안 처리 과정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노조의 농성, 점거에 이어서 장소 변경과 승인까지 복잡했던 과정을 김현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7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던 울산 한마음회관을 기습 점거했습니다. 아예 주총을 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외부인이 회관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회관 주변을 오토바이로 둘러싸고 문과 창문을 의자 등으로 틀어 막았습니다. 현대차, 대우조선 노조원들도 합세하면서 농성 규모는 4,000명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이 같은 농성에도 현대중공업은 주총 예정 시간이었던 오늘 오전 10시까지 주총 장소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대중공업 정문 앞을 버스로 가로막아 현대중공업 내부에서 열릴 것처럼 연막을 피웠습니다. 또 경비업체 직원들과 주총 진행 요원, 경찰 4,200여 명을 한마음회관 주변으로 모았습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지만 진입 시도는 없었고 주총은 10시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시 30분쯤 현대중공업은 울산대 체육관에서 11시 10분에 주총을 개최한다고 기습 발표합니다. 시간은 11시 10분, 장소는 울산대학교 체육관입니다. 한마음회관에서 20km 정도 떨어져 있어 차를 타고 가도 30분 넘게 걸리는 곳입니다. 노조원들은 주총을 저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울산대 체육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일부 노조원들은 유리창문을 깨고 주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주총 개최를 막지는 못했고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안건은 상정된 지 10분 만에 통과됐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기습주총의 노조는 주총 무효 소송으로 맞불을 예고했습니다. 노동계 반발이 이어진다면 인수합병으로 가는 길은 더 험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식은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적 분할 안건 가결 소식에 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주주총회는 원천 무효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법적인 소송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주주 무효화 투쟁까지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송이 진행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결의가 무효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상법에는 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법원 재량에 의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조항이 있어서입니다. 현대중공업 측 지분이 34%에 이르는 데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 역시 물적 분할에 찬성한 게 노조에게는 불리한 대목입니다. 결의를 취소하고 나서 다시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법원은 이 소집 절차에 일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현대중공업 노조는 우선 다음 주 월요일 총파업을 진행하고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분할 승인 관련 향후 투쟁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법인 분할 안건은 통과됐지만 노동계의 반발은 울산에서 서울로 본격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이 두 회사 합병을 위해서는 노조와의 관계 외에도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와 관련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네. 우선 장밋빛 전망부터 좀 해보죠. 이게 합병이 완료가 된다면 이 신설될 조선사는 어떤 경쟁력이 생깁니까? 네, 우선 세계 조선업계 1위였던 현대중공업과 2위인 대우조선해양이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메머드급 조선사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예. 지난해 기준 현대중공업 그룹과 대우조선의 수주 잔량을 합하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21.2%에 달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대형 조선사가 3곳이 있다 보니까 출혈 경쟁이 심해서 저가로 수주를 하게 되고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구매 파워가 더 높다 보니까 더 저렴하게 물량을 가져올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원가는 낮추고 계약할 때 선가는 가급적이면 뭐 경쟁이 완화되니까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이 합병 과정에서 좀 난관이 많은 상황이죠. 네, 당장 다음 달 초 대우조선에 대한 실사와 이 국내와 해외 기업 결합 심사라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주총장에서 대치했던 노사 대결이 대우조선 거제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또 필수 단계인 공정위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 기업 결합 심사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국내 기업 간 합병이라 해도 해외 거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거두고 있다면 외국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 EU 등 이 최소 10개국에서 각국에 대한 이 공정거래 당국의 결합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각국이 이 초대형 조선사의 독과점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나 또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을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 심사이 짧게는 4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경쟁 당국을 설득해야 하는 몫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대립을 좀 멈추기 어려운 상황인 노사 대립을 좀 중재한다든가 결국은 정부 역할이 중요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이 조선업계는 2010년대 들어 악화된 업황에 큰 타격을 받았었죠. 때문에 이런 구조조정이 시작이 됐던 건데 특히 대우조선에는 이 지난 20년간 10조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지만 경영 정상화가 원활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예. 이번에 순조롭게 인수합병이 이뤄지고 또 그것이 조선업 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말하신 것처럼 이 노동계와의 갈등도 풀어야 하는데요. 갈등을 풀지 못하면 인수합병이 마무리될 때까지 결국 이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 나온 지 참 오래됐는데 오늘 발표된 지난달 산업활동 지표에서는 생산과 투자 모두 2달 연속 반등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과 미래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모두 하락세를 멈추면서 경기가 드디어 바닥에 근접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류정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생산 투자 지표는 지난 3월에 이어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4월 설비 투자 지수는 전월에 견주어 4.6% 상승했습니다. 3월에 10.1% 오른 데 비해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이번에도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석유 정제 제품 생산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07.5로 전월보다 0.7% 상승했는데 지난달 1.5% 반등한 뒤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경기 지표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순환 변동치,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모두 11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경기가 바닥에 다다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기 동행지수도 18년 4월 이후 하락세를 멈추고 부합 수준을 나타내 그간의 부진 흐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 저점을 말하기는 이르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작년 4월에 비해서 조업일이 하루가 많았어요. 동행지수가 제로로 안 떨어졌다고 나오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떨어진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떨어졌다고 봐야 된다. 또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주요 경기 지표, GDP 등을 검토해 우리나라의 경기 전환점에 대해 공식 판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유정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나와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이주열 총재는 금리를 내릴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이후 네 번째 금리 동결입니다. 한국은행은 현 수준인 금리 연 1.75%가 우리 경제 여건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라고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금융통화위원들의 만장일치 동결이 아니라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3년 만에 나왔습니다. 조동철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소수 의견을 내놨습니다. 소수 의견이 확인되면서 한국은행이 조만간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 KDI 등 국내외 기관들도 최근 성장률을 내려잡으며 한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즉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락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가정을 해보면 하반기, 특히 연말 근처에는 기준금리의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열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 내부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는 시각이 강합니다.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이제 종합적으로 놓고 통화정책을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전에 했던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금리를 더 내릴 경우 부동산이나 환율 급등세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3년 만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나왔는데도 이주열 총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애써 부인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와 이 딜레마에 대해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네. 먼저 이 총재 이야기와는 좀 다르게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많아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죠. 이제 앞서 앵커가 언급했지만 금통위에서 이제 3년여 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나왔고요. 이 앞서 또 최근에는 이 한국개발연구원 KDI나 국제협력개발기구 OECD 같은 국내외의 기관들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 즉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도 한국은행 입장에서 이 금리 인하에 좀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이유를 따져보자면 참 많습니다. 먼저 꼽아볼 수 있는 게 이제 미국과의 금리 격차인데요. 현재 0.75%포인트 미국과 금리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단 기준으로요. 그런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현 상태에서 더 벌어지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유는 국내에 투자된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금리 인하를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작년이랑 재작년에 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올려놨어야 한다. 소위 한국은행 실기론이 다시 좀 힘을 얻고 있어요. 네,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으로 선회를 하면서 재작년과 작년에 각각 4번씩 총 8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예. 같은 기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올린 것 2차례였습니다. 물론 가정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재작년과 작년에 한국은행이
한두 차례 정도 더 금리를 인상했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이른바 대응 여력을 갖췄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환율도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이 복잡한 함수 관계에 얽혀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출 규제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고 부르는 게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출 받기가 더 깐깐해질 전망인데 특히 소득 증명 없이 토지나 상가, 주식 등 담보만으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져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온 농업인들이 난처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지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사과 농사를 짓는 농업인 A씨는 면적 2,000제곱미터의 과수원을 담보로 지역 농협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담보 가치, 즉 과수원 땅 시세만 충분하면 얼마든지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중순 이후에는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지역 농협을 포함한 제2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 규제가 세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질까요? 소득 파악이 어려운 농축산 어업인의 경우 땅이나 축산 면적에 따라 이들이 벌어들이는 연간 소득을 추정해 이를 활용합니다. 농업인 소득은 농지원부라는 자료를, 축산업은 축산업 등록증을 활용합니다. 실내로 사과 농사 규모가 2,000제곱미터라면 농지원부를 기반으로 연소득은 대략 706만 원 정도로 봅니다. 만일 1억 원짜리 대출이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1,500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DSR이 200%를 넘어서 대출 한도를 줄이든지 조합 출하 실적 등 추가 소득을 증명할 자료를 내야 합니다. 농축어업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증빙소득 입증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대출 거절되는 사례나 아니면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소득 증빙 절차 없이 대출을 내줬던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담보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별도로 소득 증빙 서류를 내야 합니다. DSR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이 거절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평균 DSR을 목표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DSR이 높은 고객에 대한 대출을 꺼릴 수 있습니다. SBS CNBC 정지환입니다.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오늘 개장했습니다. 해외여행 다녀오는 길에도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졌다는 얘기인데요. 개장 첫날의 모습과 알아둬야 할 점들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후 2시 인천공항.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1호 고객은 일본에서 귀국한 30대 한국인 여성이 차지했습니다. 선글라스 구매했습니다. 입국장에서 구입을 하니까 편하게 바로 가지고 갈 수 있어서 편리한 것 같습니다. 면세점 측은 축하 선물로 100만 원이 든 선불 카드를 건넸습니다. 다른 입국자들도 편리함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화장품 구매했습니다.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자유여행을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었는데 입국장에 이렇게 면세점이 준비가 되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의 소화물 수치구역 옆에 각각 위치해 있습니다. 출국장 면세점과는 달리 고가 해외 브랜드 제품이나 담배는 판매하지 않고 600달러 한도 내에서 주류와 화장품 등 10개 품목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번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총 구매 한도는 기존보다 600달러 늘어난 3,600달러로 바뀌었습니다. 출입국 구매 한도는 늘었지만 면세 한도는 600달러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출국할 때 500달러, 입국할 때 300달러를 면세점에서 사용했다면 면세 한도 6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는 과세 처리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면세점 개장 행사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출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는 지난 2006년에 설정된 금액이라며 물가와 소득 수준을 고려해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600달러 면세 한도는 입국장 면세점 운용까지 앞으로 6개월간 동향을 지켜보면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오늘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금연의 날에 맞춰서 이 새로운 금연 광고들을 공개하는데 최근 광고 내용들이 좀 공포감을 자극하는 내용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다소 밝은 분위기로 누구나 담배를 끊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광고는 밝았지만 흡연의 영향은 여전히 밝지 않습니다. 누구나 보험 하나쯤은 있다 보니 아프거나 사망하면 보험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 통계를 모아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망률을 비교해 봤더니 남성 흡연자 사망률이 비흡연자의 평균 1.6배를 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역시 나이가 많아질수록 위험도도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는데 특이한 점은 60대 이상보다도 50대의 위험도가 더 높아서 거의 2배에 가까운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사망이 많다는 건 그 전에 아플 일도 더 많다는 얘기겠죠. 실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암으로 인한 입원과 수술을 각각 1.3배 정도 많이 했습니다. 또 그 외의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도 1.5배 이상 많았습니다. 어떤 병에 이렇게 많이 걸린 걸까요? 비흡연자는 별로 보험금 청구를 안 했는데 유독 흡연자의 청구가 많았던 질병들을 모아봤습니다. 우선 허혈심장질환, 흔히 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생각하시면 되는데 흡연자는 이 질환이 보험금 8위를 기록한 반면 비흡연자는 24위였습니다. 그 다음인 간질환 같은 경우도 흡연자는 청구 9위를 기록했는데 비흡연자는 25위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험 기록을 바탕으로 60세 남성 흡연자가 앞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추산해봤더니 흡연자는 18.7년, 비흡연자는 26.6년으로 비흡연자가 8년 가까이 더 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매년 끊자 말만 하고 못하는 금연, 올해는 진지하게 시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를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어기는 차량들이 적지 않습니다. 충전을 해야 하는 전기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는데 단속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태를 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주차장입니다.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주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맞나요? 아니요. 아닌데 저기 안내하시는 분이 거기에다가 주차하라고 하셨어요. 충전 방해 금지법에 따라 일반 차는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난 4월부터 법이 시행되는데 서울의 경우 단속 대상인 250여 개 충전소를 관리하는 인원은 8명에 불과합니다. 단속 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이 아니다 보니 지난 2달 동안 실제 단속에 나선 것은 고작 4번. 적발 건수도 3건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불법 주차가 방치되다 보니 전기차 차주들은 충전소 이용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급하게 이제 충전을 해야 되는데 계속 기다려야 되고 대형 쇼핑몰이나 그런 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럴 경우가 이제 특히 좀 심하더라고요. 충전소에 대한 이용 빈도가 일반 주유소 이런 개념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앱 같은 것도 신고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강화를 해야 되고요. 몇 분이면 주유가 끝나는 일반 차량과 달리 전기차는 제한된 충전소만 이용해야 하고 완전히 충전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기도 합니다. 유명무실한 충전 방해 금지법에 이번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서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북한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정부가 바로 긴급 대응에 나섰어요.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특별관리지역에는 서쪽의 강화군과 옹진군, 김포, 파주, 연천부터 철원을 거쳐 동쪽으로 화천, 인제, 고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시군의 주요 도로에는 방역 통제 투소와 소독 시설을 설치해 방역을 실시합니다. 우선 오늘 접경 지역에 있는 모든 양돈 농가에 대한 집중 소독이 시작됐고요. 다음 달 7일까지는 전체 353개 돼지 농가에 대한 혈청 검사가 실시됩니다. 또 이동하면서 돼지열병을 퍼뜨릴 수 있는 야생 멧돼지 차단 조치도 강화하는데요. 접경 지역에 있는 모든 양돈 농가에 포획틀과 울타리가 설치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북한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농식품부에 따르면 북한은 어제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 건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발생한 곳은 압록강에 인접한 자강도 우시군에 있는 농장인데요.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 70여 마리가 폐사했고 나머지는 살처분됐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황 파악과 대응을 위해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인데요. 통일부는 북한 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 방제를 위한 남북 협력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협의가 진행되는 대로 구체적인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를 둘러싸고 때 아닌 혁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금융위원장과 유명 벤처 CEO들의 이례적인 설전으로까지 번지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신을 둘러싼 오피니언 리더들의 논쟁 왜 벌어졌는지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3도로 더위가 주춤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 서울의 낮 기온 25도를 보이겠고요. 일요일인 모레는 한낮에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며 다시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선선합니다. 큰 일교차 속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공기가 깨끗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볕이 강해 자외선 차단에는 신경 쓰셔야겠고요. 수일째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몹시 건조합니다.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청주의 아침 기온 14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의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8도가 예상되고요. 강릉은 한낮에 29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는 14도에서 시작해 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더위가 주춤하나 했는데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한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